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2월 공정가평 아카데미 정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중한 손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모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재욱 상임대표님께서 여는 말 해주시고 강연자 소개, 강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욱 상임대표님. 네, 아니, 반갑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우리 김은경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귀중한 말씀 듣는 시간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애를 쓰신 우리 홍미영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어, 우리 김은경 장관님,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항상 바른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 중책을 맡아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아마 사회활동 자체가 이제 이런 지속가능 발전 쪽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시기도 했고 SDGs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해서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면 요 SDGs를 같이 가지 아니하면 아마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부담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김은경 이사장님 같은 분이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셔야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밝을 거 아닌가. 사실 이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강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다.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적극적인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제될 때 그런 희망이 나온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너무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저도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장관님.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마이크 시작. 껐어요. 이창민 총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은경 장관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PPT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힘들게 강연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에 이르는 길, 지속 가능 발전이란 주제로, 어, 사단법인 지구행동 이사장이자 전 환경부 장관이신 김은경 이사장님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잘 못 뵙던 분들 뵙게 돼서 많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의견들도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의견 많이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했는데요. 이때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냐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 발전으로 이르게 되는 사회,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싶은 요소들을 다 담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은 지금까지 왜 잘 안 됐었는지, 그 오해와 왜곡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해봤습니다. 3가지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당한 지속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우선 세 가지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위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ESG를 강의하는 레베카 핸더슨이라는 분이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위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생태 위기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후 위기도 있고 기후 위기에 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다양성 위기도 있고 폐기물 문제로 바다가 죽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구의 한계라는 지구가 이렇게 고립된 생태계라는 것 때문에 갖는 지구의 한계라는 것은 대개 전문가들은 9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너무 기후위기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걱정스럽다고 봅니다. 또는 그렇게 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들도 잘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 자체도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후위기나 이런 생물다양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위기가 일단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평등의 위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불평등의 위기는 커지는 게 통계적으로는 거의 다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가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이고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불평등이 낮은, 그러니까 그 일반 대중의 구매력 자체를 줄이는 상태가 되면서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잘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불평등이 그러니까 신분 또는 능력 이런 것들까지 미치면서 경쟁에서 약간 처진 사람들에 대한 모멸감 이런 것까지 이제 사회 전체 분위기로 가져간 이런 위기들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죠. 극우의 이런 모습들이 거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얘기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또 우리나라 때문에 이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가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희망을 해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전에 그리스의 그 재무장관을 했었던 야니스 바로우파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회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서로 어울리는 제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그 위기들은 본질을 따져보면 대개는 성장을 우선하는 시장 자본주의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24년에 나온 책 중에서 낸시 프레이저가 만들었던 식인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자가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먹어치우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진단을 하죠. 이건 뭐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를 봐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파울로 질바우더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가 실패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좌파 포퓰리즘 또는 우파 포퓰리즘 모두가 실패했다고 보고 그것들이 그 전망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더, 이에 더해서 우리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까지의 국가의 역할, 어떤 국가가 선진국이냐 이런 개념들이 다 깨져버려서 이제 정치 또는 국가의 과제는 그런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중첩된 위기, 그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보면, 시장 자본주의라고 보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본주의가 위기의 요인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번에 부딪히는 문제가 그럼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거냐? 이런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실현 과정에서 확실히 실패한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추구했던 가치 자체를 모두 부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독일 사회의 합리성 또는 평등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 문제에서 저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들이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어쨌든 사회주의가 실패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비판할 수 없는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사회주의 역시 산업주의라는 다시 말하자면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런 산업주의라는 것을 똑같이 추구했다는 면에서 사회주의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분법 자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감론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을 극복하는 게 가능할까? 이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일 같아 보여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그 학자들이 사회경제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모두들 걱정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혁명은 지적 비관주의와 의지적 낙관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자가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좀 보고 바꿀 수 있는 사회의 의견이 모이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자본주의 극복 방안을 찾아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가능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사회제도가 허용하는 게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선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모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경제는 성장하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생태는 더 심하게 훼손되는 사회.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인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96년에 UNDP에서 그 국제사회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저개발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마 인간개발 보고서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런 거였다는 거. 소리 없는 성장, 자기 문화를 잊어버린다는 소용 없는 성장, 뭐 말대로. 무언의 성장은 되게 성장을 추구하면서 언론이 탄압되거나 하는 이런 거고요. 무자비한 성장, 성장이 굉장히 소수한테만 전요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런 상태고요. 미래 없는 성장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미래 세대가 살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UNDP가 유엔이 국제사회의 저개발국을 도와주는 방법 자체에 대한 성찰이죠. 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 이런 문제를 낳았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스티글리츠가 요즘 나왔던 그 최근에 냈던 책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였던 걸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거는 부가 무엇이냐? 국가의 부라는 것은 기업들의 부를 합해 놓은 것이 국가의 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자가 어, 했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그, 이게 사회에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 목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킨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진리는 다 너무 평범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문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자본주의, 시장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가져온 문제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합니다. 그 담론, 우리 시대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담론으로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을 다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발전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부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아폴로 8호가 달에 가면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라이징 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전하자면, 코페르니쿠스의 선동설, 지동설 이 변화보다도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 저렇게 고립되어 있는 외롭고 따로 떨어진, 그래서 아무것도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저런 별이었다. 저 자꾸 푸른 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출발선에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게 저 작은 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적절한가? 이런 이제 물음들을 갖게 됐고요. 거기에서부터 1972년에 유명한 성장의 한계라는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선언되게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뭔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아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큰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꾸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성장이라는 개념, 발전이 가지고 있는 약간 뭐랄까 프로그레스 뭐 이런 개념들을 성장이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구분해서 썼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할 때 Development는 그로스하고 다르다. 성장이 몸무게가 느는 것이라면 발전은 균형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디벨롭먼트를 개발이라고 초기에 번역하면서 굉장한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그걸 개발이라고 번역한 것 자체도 당시에 개발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 양적인 그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질적인 발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 그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지속 가능 발전을 선언했던 우리 공통의 미래에서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무한하게 공급될 수 있지도 않고 소비로 인한 폐기물을 수용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사회적인 개념하고 같아 보입니다. 하지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출발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은 뭐 92년에 리우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매 10년마다 굉장히 많은 실행 과정들을 다듬어 나갔죠. 그래서 92년에는 뭐 어젠다 20일을 작성하는 것을 각국이 과제로 삼았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92%에서 지속가능 발전, 그러니까 어젠다 20일, 지방의제 20일을 작성했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행이 됐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는 시민사회 중심으로 하면서 지방정부나 이런 곳에서 이 만들어진 어젠다 21을 행정계획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그것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냥 만든 하나의 대안 이런 형태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2002년 리우 플러스 10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시민사회의 그런 과제가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략, 이행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봐도 세계적으로는 어떤 국가들은 뭐 빈곤 문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보고 어떤 국가는 또 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범위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모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리우 플러스 20에서는 이제 그러지 말고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2015년에 SDGs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17개 과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 발전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 17개 과제들을 다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이라는 지표 하나로 1차 방정식처럼 국가를 운영했다면 이제 17개 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져가거나 어느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지속 가능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두를 가져가자.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속 가능 발전이 너무 복잡해요. 몇 개만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행정을 분절적으로 분담하는 이런 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이 지표에 따라서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매 2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여간 정부 바뀌고 나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어서 지금 22년인가요? 그때 보고한 이후로는 20년인가요? 그때 보고한 이후로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2030년 아젠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MDG가 2015년까지 해서 끝나고 SDG가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이제 MDG, SDG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만 어쨌든 2030년까지 각국이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를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90년대 말에 그 로컬 어젠다 21이 아주 막 유행처럼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정부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리오 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다루었죠. 새만금도 이때 다루었는데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많은 것들을 다루었었고요. 실제로 역할을 많이 했던 건 참여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 국민의 정부의 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이어받아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이전까지 정책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안 매립 사업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단서하고 하기도 하고요. 또 물 관리 같은 것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물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을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올리면서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을 무력화시키고 위원회를 환경부 밑으로 내려서 무력화되었죠. 사실 중간에 박근혜 정부가 하나 더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렇다 할 뭐 한 게 없어서 사실은 따로 빼놓을 만한 말이 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복원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복원을. 이건 이제 국회 사정이 조금 잘 안 되기도 했었고요. 이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복원을 해놓고 바로 윤석열 정부도 문건이 이양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전정부위원회를 정리한다. 이런 명목으로 거의 가동을 안 했었고요. 2024년 11월 지난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구성 구조나 예산이나 이런 걸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계적으로 유엔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지구적인 과제가 마치 정파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해서 굉장히 부침을 겪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시 그럼 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앞에서 보았더니 듯이 우리의 현재의 위기는 단일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책, 하나의 기술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봐야 되고 상호관계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지만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를 만들어낸 가치, 대부분은 경쟁 이런 거죠. 이런 가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이야 예전에는 재미는 해석이 다르지만 정의라는 말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정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지금까지의 사회에서는 경쟁이었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는 되게 경쟁 대신에 배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협동, 배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그래서 부분별 정책이 아니라 통합적 접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그 접근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통, 참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것들을 이런 요구들을 시행할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실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30년에 걸쳐서 유엔이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그럼 지속가능 발전이 잘 안 됐느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놓고 사람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까지만 짚어보면 지속가능 발전 이제 다 지나간 유행 아니냐? 뭐 이제 와갖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담론이라는 것이 유행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제 제가 사실 불만이랄까요? 그 반대를 할까요?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 발전이 오래된 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담 스미스 혹은 밀턴 프리드만,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이 몇 번에 걸쳐 많은 실패들을 거친 이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지속 가능 발전하고 다른 경제 이론들을 놓고 볼 때 저는 별로 형평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유행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와 그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은 성장주의를 그 성장주의 아니냐, 성장에 동의하는 이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로 환경 문제에 아주 근본적인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근본주의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환경을 훨씬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하고 성장을 합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의 출발은 성장의 한계라는 것에 대한 성찰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는 게 의미도 없다라는 성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는 사람들은 탈성장 혹은 역성장 이런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탈성장이나 역성장이 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지속가능 발전하고 맥을 같이 하는 출발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역성장 또는 탈성장만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역성장이기만 하면 사회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좋은 사회여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이면서 그게 어떤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수단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역성장이기만 해서는 탈성장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훨씬 더 뭐랄까요? 어, 많이 그 발전된 개선된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물질적인 소비를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서비스를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들을 모두 나쁘다고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거 완전히 환경주의 아니냐, 응? 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들은 지구 생태계가 없어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경제 이론은 지금까지 그랬죠. 경제는 자연 생태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제 이론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기업들이 정말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역시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몰랐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업 활동이 시민들에게 국민들한테 어떤 환경 피해를 미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거는 다시 다른 기술이거나 책임을 지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기업들은 반발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화 시켰던 것이 무슨 마치 권리인 것처럼
그것들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기업도 존재할 수 없는데요. 다만 이런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전환을 돕느냐의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필요는 있지만 기업들이 변화해야 될 필요는 있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담론이 발전해온 궤적에서 이 개념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필러로 있는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운데 서스테이너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사실 나머지 분야가 다 없어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맨 끝에 있는 네스티드 모델, 동심어 모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이코노미인데요. 이코노미라는 것, 경제라는 것은 두 번째에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질서, 그 논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간 사회라는 것은 맨 바깥에 있는 생태, 지구 생태계라는 것이 유지되고 작동되는 그 원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경영학 교과서에서 이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학에서 피터 생게가 썼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음, 현대사회경제연구원이 번역을 했었는데 원제는 네서서리 리버루션입니다. 그 책에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변화시키면서 했었지만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TBO, 그러니까 트리플 바텀 라인 같은 거는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경영 보고서를 내는 걸로 가정해주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CSR은 오히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고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느냐 중심으로 했었어요.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피해가 많이 났었죠. 저 녹색성장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4대강이나 원전 확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CSB 이거는 그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공유가치 창출이죠. 기업이 자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또는 ESG, 요즘 나오는 ES까지 모두 다, 이 모든 것들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정의했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면제부 또는 합리화, 지표, 점수 이런 것들로 그 오히려 근본적인 변화를 차단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왔었죠. 그래서 오히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환경 보전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경제가 사회적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주로 다루는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이 너무 어렵고 모호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17가지를 어떻게 다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무 어렵고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 성장 이러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담론들은 만들어진 초기에는 굉장히 개념에 혼란이 있고 어렵고 모호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담론은 새로운 가치를 전제로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에서 새로운 담론을 이야기하면 어렵고 모호하고 잘 모르겠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모든 담론,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것도 태어날 때 그게 모호하다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자유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하나의 딱
떨어지는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담론이라는 게 어렵고 모호하다라는 거는 그게 버려져야 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론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어렵다고 해서 그 개념을 통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본래의 의미, 모든 담론의 본래의 의미를 전부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럼 이 지속 불가능성을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담론이 있는가?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그거는 담론은 아니죠. 하나의 정책이고 하나의 어떤 기술들 쪽에 사업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지속가능 발전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이 성공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향만 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패한 경제 이론이 그대로 가도 된다라는 논리도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에 완전히 실패했던 시장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성찰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란도 없는 사회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것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론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논리상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역할을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뭘 해야 될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국가의 최종 성과 목표로 수용을 해서 17개 지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정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이 지속 가능 발전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회를 향한 국가의 의지 그리고 창조적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소통 그러니까 정책 분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되고요. 환경에서 가장 이제 괴로운 거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부처들은 따로 있고 그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 환경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부서하고 환경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 환경부가 같이 사전에 논의한다면 문제가 훨씬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평적 영역, 정책 영역 또는 다양한 그 전문가 또는 공무원, 시민사회 뭐 이런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수평적, 수직적 소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정책의 상충과 중복을 조정해내고 통합하는 이런 기능들이 국가에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은 주로 지속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기업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밀턴 프리드만하고 그 피터 드러커의 논쟁들이 굉장히 그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어, 밀턴 프리드만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업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한 반면에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역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익은 그 과정에서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밀턴 프리드만이 수십 년간 이겼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게 2008년 이제 그 세계 경제 침체를 보면 밀턴 프리드만이 영원히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이 모두 다 그 자체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업의 경영 이론에서는 주로 스테이크홀더 시어리라 그래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로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굉장히 기업에 유리한 방향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게 조금 좀 문제이죠. 그다음에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다라는 것들은 많이 깨지고 있죠. 미국의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또 레리 핑크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목표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기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다 좋은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술들은 사회를 굉장히 뭐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예를 들면 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건 대표적인 거죠. 그런 기술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술들을 개발할 때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사회 전체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 발전을 좀 더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가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운동이 발전해온 과정을 저는, 제일 처음에는 대변인 운동부터 시작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파트너십 운동으로 확대가 됐을 텐데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버넌스로 확대가 돼서 기업 또는 정부에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들이 더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소비 부분에 대한 성찰과 변화입니다. 사실 성장주의라는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게 한면에서는 소비죠. 소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성장 우선주의라는 것이 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소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과시적인 소비가 많아지고 또 그 과시적인 소비를 모방하는 모방 소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들이 많아진다라고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비가 어떤 사회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비라는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사회, 다시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 원칙을 가질 건가가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 기업, 국민들의 역할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와글와글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세상에서 다 실패했다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을 갖게 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차분하고 안정되게 강연해 주셔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떤 모호했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으로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예, 그 정의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교수님 강연을, 장관님 강연을 들으면서
의문점이나 또 질문, 또 다른 이제, 첨언하실 분도 있으면은, 이 밑에 보는 반응이라고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제일 밑에 손들기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이게 네. 힘드시면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장관님 너무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장관님이 지속 가능 발전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 정립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거나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 음소거가 제거된 것 같네요. 아, 홍보가 됐어요? 예, 다시 됐네요. 네. 예. 네, 손 들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십시오. 강의를 너무 잘했나 봐요. 네네네. 우리 저기, 그, 정책단장 손덕지 단장님 혹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기, 손덕기, 우리 저기, 홍보실장님 질문이 있으시네요. 손덕기 실장님, 그 소리 꺼져 있네요. 예, 예. 예, 됩니까? 네네. 들립니까? 예, 예. 예, 손듣기입니다. 그, 저는 요새 느끼는 게, 그, 엘리트에 의한, 조금 이제 포커스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엘리트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는, 좀 한계가 오지 않느냐. 성장의 한계도 있지만은, 엘리트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는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 이게 워낙 방대한 그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게 지속 가능 성장, 지속 가능 발전, 또 이게 그 환경적으로만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방대한 거라면 이게 오히려 수기 민주주의 과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뭐랄까 한번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만약에 아까 17개 과제라 그러셨는데 17개 과제에 대해서 에이제이즈는 어떻고 투비가 어떻게 될지 그걸 갖다가 물론 처음부터 뭐 구체화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차츰차츰 더 구체화되는 걸 계속 비전을 제시해야만이 어떤 게 저기 추진 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참 힘든 게 이전에 제가 산에 갈 때 보니까 불조심 때문에 먹고 사는 기관이 수십 개의 기관인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한반도 분단이라는 이 체제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또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자본주의 너머를 갖다가 그게 뭐 사회민주주의가 됐건 다른 어떤 그 너머의 어떤 그걸 과연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보면 저기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른 교육자 시대의 어떤 그런 성공 관습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지금 선도자 시대에는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이른바 라떼 방식이 사실은 오히려 실패를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도 아직도 기득권층의 기성세대 기득권층에서 그 방식을 갖다가 계속 그냥 유지하고 싶어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다가 다른 생각이라고 뭐 또 다른 생각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뭐랄까 틀린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걸 좀 물론 아직 탄핵 소추 단계지만은 만약에 이게 탄핵 소추에서 뭐 탄핵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좀 더 어떤 그 그걸 제도화할 수 있고 때로는 더 국민들 이게 그 측면에서 국민들이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아까 수기 민주주의 그런 걸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더 좀 더 국민들이 더 참여하면서 어떤 자기가 주인의식을 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렇게 어쨌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고민하고 했던 것이 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저는 왜 그랬을까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우리가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백낙청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2017년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쯤 해서 막 덕담처럼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의 정체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촛불정부 1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중에 이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촛불 정부라는 게 촛불로 만들어지면서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요구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고요. 요즘 보면서 마음이 이제 좀 급해지는 것은 그럼 지금 다시 뭐 이게 뭐 야광봉이든 응원봉이든 이렇게 만들어진 새 정부는 그러면 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급격하게 지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고 그게 투기민주주의 같은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지속가능 발전은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역 정부가 시민사회와 같이 모여서 지역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상. 근데 그게 이해가 낮아서 하기는 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게 이제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가지의 에즈이즈와 투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17개의 목표, 그러니까 뭐 성차별은 어떻고, 뭐 에너지는 어떻고, 이런 각 부분에 대해서 목표와 실제 성과들이 다 이렇게 그 같이 분석이 되어 있어서요. 이걸 저희가 매해는 아니지만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음, 그 통계청에 자료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 관심을 잘 안 갖고 있어서 이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말씀하신 수기민주주의로에 어떻게 발전하고 정착할 거냐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지속 가능 발전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다른 잠깐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전에 이제 국민투표가 지금에도 국민투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는 3공학, 4공학 때는 이제 국민투표가 국민투표 독재 어떤 독재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수기민주주의는 잘만 하면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기민주주의가 어떤 재량적 시혜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의무화, 제도화된 게 어떤 중요 정책이나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기민주주의를 거치게끔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연금 21대 국회 때 그때도 사실은 수기민주주의를 거쳐가지고 거의 상당히 합의된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자기네들하고 입맛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수기민주주의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제도화, 이게 의무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아직 그 제도가 발전돼 있지는 잘 않은 것 같아요. 수기민주주의가 아직 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독일 사회하고 비교하면 이런 전반적인 가치를 개선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아서 저는 그
그 차이가 아까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 그런 고민에서 헌법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들을 박아놓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헌법이 개정된다면 지속 가능 발전을 좀 반영하자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나 기울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수비 제도 같은 거는 저희가 그 했던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 참여정부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있을 때에 그 서천의 그 장항 앞에 그 매립 사업을 크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제시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그 부처들과 시민사회 이렇게 합해서 거기서 어쨌든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서 좀그 실질적으로 그 수비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 생활과 이렇게 유리돼서 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수기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되면 좋을 것 음. 예, 이와 관련되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장기호 상대표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 얼굴이 독심술이 있네요. 얼굴이 있어서요. 네. 하여튼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많이 배웠습니다. 거듭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장관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상으로 삼고 있는 가치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상당히 넓은 범위, 너무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잖아요. 17개 목표라는 것을 결국 들여다보면은 어, 정말 지구 생활 전부를 다 다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에, 그래서 그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공정과 평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 이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어, 이제 좀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뭐 장관님 영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 기후위기 행동 기후소송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미래 세대의 환경 기본권을 사실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이 아니고 이시적인 인터템포럴한 환경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그것이 사실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1년도에 있었던 것을 거의 이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이제 이 뭐 정권 차원에서 지금 위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게 범위가 이제 넓고 추상적이니까 그걸 아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분야에서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네, 17가지 목표를 정말 다 다룰 수는 사실은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다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각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녹색선장기본법 8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것도 볼 때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에너지 문제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자. 라고 했을 때 경성 에너지가 아니라 연성 에너지로 갔을 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보다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경성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들을 많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원자력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석탄뿐만 아니라 사실 원자력도 이게 위험하다. 경성 에너지의 범주에서 본다면 지진이나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 내 옆에, 내 가까이에 분산되어 있는 연성 에너지를 갖추고 있으면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이야말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많은 에너지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간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안 되는 거. 단순히 송배전의 문제만을 가지고 분산 에너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굉장히 약하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주민 참여가 안 되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기업에 의존하고 독과점 기업이 이제 한전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시민연대 지구행동연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제가 했던 고민이 거의 다 녹아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7개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17개 밑에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데요. 그 안에 이제 공정과 평화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불평등에 관한 것들도 지표로 들어있고, 평화도 17개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평화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어느 순간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약화된 상태로 환경부 밑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SDG를 다시 만들었어야 됐어요. KSDG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각 분야가 자기 분야의 목표를 정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서 탄소를 줄인다라는 걸 하지만 에너지에서 탄소를 누리는 발전소를 더 짓는다던가 건설에서 도로를 더 짓는다던가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이슈에 모든 데가 다 들어오게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산하 연구소들에 있는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해서 17개들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그 지표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지표들은 그런 통합적인 논의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거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문태웅 교수님이 그걸 다 이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 면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에너지를 만들 때에도, 물을 관리할 때도, 또는 어, 산업을 새로 만들 때에도, 환경산업을 만들 때에도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충족하는지를 논의하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래에 책을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했던 정책들을 제 주장이 관철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에서 다시 한 번씩 되짚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좀 제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의 시작에서는 안젤리노 마시모가 얘기했던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는 그렇게 모든 것에서 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같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 사회가 어떤 가치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를 공감하면 각각의 영역의 의사결정을 그 가치와 원칙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에너지 부분을 기후변화만 생각해서 그냥 재생에너지 해라. 재생에너지 비율만 높인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그 풍력발전소 이거 뭐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바꿨을 때 우리가 불평등이 해소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전히 대기업들이 그 재생에너지를 그 생산하면서 우리들은 소비자로 이제 컨트롤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형태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맞는 재생에너지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투기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장교, 저도 예, 저도 조금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홍명 의원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막 이 저기 들어오는 동안에 뭐 자꾸 꺼지고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김은경 우리 이사장이 이 얘기를 잘 했나 모르겠어서 내가 그냥 할게요. 이제 제가 김 장관을 오늘 이 포럼에 추천한 것도 우리 부평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도시행정에다가 구청행정에다 바로 접목시키고 그걸 8년을 같이 시작했어요. 저랑 임기 시작할 때 김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문제 이렇게 단편적인 재난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정 패러다임을 이제 지속 가능 그 발전이란 가치를 해서 공무원 다 주민 다 교육시키면서 8년간 실천을 해온 결과 주민들과 공무원과 저 입장에선 상당히 그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또 한편 도시의 미래의 전망도 밝아져서 이제 그 욕심을 내다가 제가 인천시장을 하려다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이 구청장 말기쯤에선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게 뭐 조금 되다가 아직 그것이 이렇게 활발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외국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 국가의 실질적인 가치의 행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또는 지방 정부에서 그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 많이 확산됐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겪고 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지자체가 광역이던 기초에서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제 우리 포럼 안에는 앞으로 그 기초 이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직접 지방정치로 나가든가 지방행정단체장 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런 정치인들을 찍는 유권자 역할을 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에서도 오늘 말씀이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22대 국회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그 김은경 그 이사장이 그 적극 협력해서 하는 지속가능 발전 뭐 그 저기 국회의원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저기 의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이사장님이 그 옆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전망과 그래서 국회가 앞으로 그런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 눈덩이처럼 좀 커질 그럴 또는 같이 해야 될 연대체들이 국회 안에 좀 있다고 보는지 그 전망을 조금 그래야 사실은 국회가 그게 돼야 2026년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도 그런 사람을 공천을 주고 또
그런 의원 후보도 그런 사람을 주지.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아주 거의 전적으로 공천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저 그냥 지역에서 자기 충성하는 사람 여전히 주고 그냥 뭐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핑계로 뭐 엄한 사람 지속 가능하고 배치되는 사람을 공천 주면 그건 계속 악순환에 또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국회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그 홍명 청장님이 그 지속 가능 발전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그 리더십을 정말 잘 발휘해 주셔서 우리가 요번에 지금 다른 보고서를 하나 내면서 우리나라 사례를 다시 다 조사했는데 부평의 사례만한 사례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게 2012년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만들어진 사례가 지금도 부평은 어쨌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셈이고요. 그만큼 공무원들하고 이 시민사회들을 교육을 시키고 같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토론해 가면서 정책을 했다는 이런 사례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걸 기회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서울시 또는 충청남도 이런데 또는 당진시 이런 곳들의 모델들을 확산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이게 단체장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게 없는 곳에서는 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단체장들한테 이 마음을 갖게 할 건가 이게 또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또는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왜 리더가 가져야 되는지에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이 어, 지금까지 이제 정부 역할에 대해서 2006년 정도까지 이제 전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홍총장님하고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행정 중심으로 중앙이든 지방이든 행정 중심으로 문제를 봐왔었는데 현재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국회밖에는 없어서 이번 기회에 국회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좀 하고 그 과제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 이행 계획을 세우고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치를 연도별로 세우고 그걸 실제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국회는 그게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되어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그 국정감사나 또는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여태까지는 거의 아무도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내각제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독일은 의회에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그 지속가능 발전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능들이 우리한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대강을 막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이게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런 예산들은 자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내년에는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투기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 게 의무화되거나 지방정부를 평가할 때 아예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산하 단체를 평가할 때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법률로 조금 들어가서 이게 그 역할들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가는 쪽으로 국회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도 여태까지 의회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본 것은 없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과제를 의회가 건져서 왜 이게 기본법에 있는데 안 하느냐, 이게 적절하냐, 이렇게 따지는 의회가 없으니까 이거를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이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제가 충남에 할 때 제일 먼저 그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한 게 공무원 교육 연수원에다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정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의 시간들을 며칠 하는 것도 있고 단기 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들의 교육을 그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공무원들은 다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건데 특히나 이제 어려운 것이 이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금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저는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을 제가 못 놓고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저는 아무리 봐도 지속가능 발전을 피해서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빼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해시키려는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보자면, 예컨대 민주당 안에 있는 이제 기본사회 포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본사회와 지속가능 사회가 중첩되는 부분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단체장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는데 기본사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단체장들이 그 기본사회 정책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파주나 신안이나 여주나 뭐 구여나 보니까 뭐 화성이나 이런 다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단체장인 그런 데서는 이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실증적 자료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속 가능하고 중첩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어, 해결해 가실 것인지, 오히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기본 사회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좁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지자체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예컨대 지속 가능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ESG 평가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많이들 하고요. 기업은 물론이고요. 지자체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ESG 평가 지표는 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본사회 평가 지표, 아니, 지속 가능 사회 평가 지표는 너무 넓어서 평가 지표 만들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제 생각은 그래서 좀 구체화하고 좁히고 중첩되는 부분은 그 안에서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설득력을 더 얻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기본사회 부분이 사회적인 안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하는 것일 텐데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환경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또는 에너지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려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훨씬 더 그런 범위들을 넓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을 보전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지만 국가가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에서 환경 보전을 하는 것에는 예산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지방자치단체 기본재정 수요를 배정할 때, 인구, 도로 면적, 이런 것들은 거기에 예산을 붙여주는, 예산을 배정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근데 자연보전 지역, 이런 것들은 별도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보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보전하는 노력은 들지만 우리가 재정을 가져올 수는 없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보전이 잘 된 지역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낙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를 개발해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 보전 지역에, 예를 들어 국립공원 주변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 국립공원을 지키면서 그 생태계 안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기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사회라는 지금 것들을 굉장히 좁게 한 것보다는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복잡하긴 하고 더 여러 번 회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얼마나 많은 관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느냐가 이 지속가능 발전에서 교육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죠. 교육이나 또는 이제 컨설팅이나 또는 같이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본사회 포럼이 그러니까 이제 환경 하시는 분은 환경 문제를 그대로 영역으로 갖고 싶어 하시고 사회는 사회 영역을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조효재 선생님이 얼마 전에 쓰신 뭐 사회권으로서의 환경 문제를 조효재 선생님 몇 권의 책에서 쓰셨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화가 났어요. 그 생태나 이런 것들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그분들도 귀를 안 기울이시다가 그걸 사회권이라는 그 틀에다가 넣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사회권이라는 게 인간 중심 사회인데요. 그럼 인간 아닌 생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그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작은 틀에서 보는 것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게 서로 소통이 되거나 이런 범위가 좁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아, 저희가 음, 당진시 문제나 이런 그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 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걸 다 터놓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면 또 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음. 사람들이 다만 그만큼의 예산과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우리 장관님 말씀 제가 공감하는데, 근데 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 듣고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그 자연환경 관련해서도 네. 이제 낙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하고 그게 이제 생태환경. 우리 뭐 소송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도롱뇽과 그 친구들 사실 이제 당사자 적기였기 때문에 소송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근데 그들도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적 장치를 사실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유럽의 각국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환경 손해법, 환경 정화와 이제 손해 따른 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데, 근데 그게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서는 그것이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네, 근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놓고 있으면 이게 이제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씩은 물론, 진전이겠지만 그 네, 이제 구체화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선생님. 네, 제가 잠깐 중간에 지금 질문하실 분들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짧게 해주시고
우선 박상일 정책단장님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덕기 홍보실장님이 추가 질문 있고 저 답변 원하시거든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박상일 단장님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추가 손덕기 실장님 질문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일 단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음소거 돼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들으면서, 저도 그냥 이렇게 꽤 이렇게 많이 자료를 읽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실무를 직접 하셨던 분들한테 들으니까 훨씬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뭐랄까, 이 강의는 정말 나중에 세이브해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음, 아까 이제 헌법 이게 잠깐 제가 이게 정확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쨌거나 무엇인가를 움직이거나 할 때 이제 좀 이제 힘을 더 실으려면은 이제 어떤 그에 맞는 어떤 걸맞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도 필요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법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해외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더 이제 뭐 상위법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규정한 사례가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장 교수님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저희 법 자체가 보면은 헌법도 그렇게 보면은 다 사람 중심인 거 맞아요. 다 이게 규율이 뭐 인간의 어쩌고 행복이 어쩌고 다 내용을 잘 뜯어보면 다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실 때 이게 인간 아닌 건 어떻게 하냐는 말씀 들을 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수님도 그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갖다 해결하는 부분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일 이제 큰 뭐 헌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발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헌법 개정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지속 가능 발전을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자체가 되지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최종 안에 지속 가능 발전보다는 동물권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후변화 논의, 아니, 헌법 개정 논의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큰 의견이 기후변화를 포함해야 된다. 지금 환경권은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해야 된다. 뭐 동물권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헌법을 볼 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헌법이 지금 환경권으로 35조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서는 현재 세대, 현재 인간 중심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절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 미래 세대 부분을 여기서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른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후변화라든지 동물권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것을 넣고 그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세부 조항들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금방 어, 그,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내용들을 넣으면서 의무를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환경권을 해야 되는 의무를 국민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국민에 대한 권리만 하거나 또는 국가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걸 해야 될 책임이라든지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집어넣고 그 아래에 생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마쳐서 이거를 내년 1년 동안은 사회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감대를 넓히고 약간씩 보완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헌법 개정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치 일정이 미친 듯이 돌아가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약간은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기본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주 사람 중심보다도 우리 법은 지금 우리 헌법은 훨씬 더 좋게 국민만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나라 이런 아무것도 그 권리나 의무들을 이렇게 그, 규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이제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손덕기 실장님 추가 질문 있으시다고 하셔서 실장 예, 부탁드립니다. 저만 질문하는 것도 죄송한데요. 그, 지하철 타면 그 에스컬레이터에 그 고장 났을 때 그걸 붙여놨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그게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정신을 갖다 일부분이나마 그 철학을 갖다가 반영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속 급하게 했는데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 지속 가능 발전의 제약 요인이 뭐냐면 그 인디언 속담에 그 마지막 물고기를 잡고 써야 돈은 먹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아직 그 가격이 가치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이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결국 정치에서 해야 되는데 정치에서 우리나라가 인구나 보거나 봤을 때 물론 영국은 상하원이 있지만은 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인데 500명 좀 늘려가지고 그 나머지 200명을 그 비례대표를 함으로써 비례대표에 좀 그런 그 어떤 지역에서 속박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일례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작가 중에 천선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꿈이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세상을 꿈꾼다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혁명적으로 들어야만이 어떤 우리나라가 좀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게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정치 제도를 바꿀 건가 그렇게 가는 것밖에는 저희가 이제 그게 저희가 가진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열심히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제일 부족하거든요. 다른 질문하실 분들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야, 그러시니까 또 안 하시네. 네, 하십시오. 예, 그럼 제가 잠깐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 교수님이 지구 생활하니까 제 회사 이름이 지구 생활입니다. 런슬라이프 저희 쇼핑몰 이름도 지구 생활이고요. 주식회사 이해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좀 최근 좀 암울한 좀 올해 분위기를 보면서 우선 최근 가까운데 11월 11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엔 기후정상 회담을 했었죠. 그다음 최고 트럼프 당선, 그다음에 4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나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기후 정상회담 때 작년만 해도 마크롱 대통령에서 세계 정상회담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는 트럼프 당선부터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회론적이고 되게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EU 의회 선거에서 720명인가요? 그중에 사실은 극우 정당하고 우파 정당이 약진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이런 기후 우파 정당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런 급진적인 정당이 들어오면서 이 EU 분위기가 바뀌었고 또 미국도 분위기가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르제리바에서 열린 11월 11일 교정사님도 거의 세계 정상들이 안 오고 보니까 내용 보니까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독재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후를 망친 주범들이 한 명도 안 왔다고. 이제 선진국들 그 유럽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게 청년들 비롯한 여기 그 내연기관 퇴출이라든가 아까 제가 잠깐 기억나는 게 저기 지속 가능 발전의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충족을 시킨다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남길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이 다 급하다는 거죠. 이제 사회 환경 변화로 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에너지 값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민자에 대한 포용력도 사라지고 유럽은 오히려 이민자 외주 주기에 나 있고 이런 사실 유럽이나 이쪽이 앞장서면은 기후 환경 문제나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뒤떨어 있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건데 유럽이 이렇고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세대,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 또 탈퇴한다고 선거 때 공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 정말 이런 어묵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단독만으로 가능한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 기술을 1972년에 독일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72년이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거든요.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어디서 어떻게 더 사와야 되지, 물량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독일은 그때에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화석 에너지를 벗어나서 어떻게 자연으로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독일이 그거를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1972년부터 하면 50년쯤 돼가지고 거의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투자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그 기술이 개발됐을 때는 이게 경제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전혀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사회 제도로 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갔다가 이제는 시장에서도 경제성을 갖는 형태까지 온 거잖아요. 72년 상황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봤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는,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파악하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방향을 찾고 있는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응할 거냐,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요번에 이상한 계엄 때문에 생긴 이 시위를 보면서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위하는 친구들의 나이대가 엄청 앞으로 갔어요. 10대.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여기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미래가 그렇게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사회를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추동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대상을 젊은 층으로 옮겨서 정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기후변화든 생물다양성이든 지속가능 발전이든 이런 가치들이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반론을 드리자면은 유럽 의회가 이게 극으로 바뀌고 그런데 유럽 청년들이 이게 좌파나 환경 정책에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녹색 이민 정책, 전기세니까
근데 왜냐하면은 당장 먹고 줄 게 없는데 현실에 닥친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포용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구구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젊은 층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암울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4차 혁명을 해서 일자리 없어지고 젊은 층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민자에 대한 혐오감 또 그리고 다른 그게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그 유럽으로 보면은 극단적인 그 우파 정도 되는 이게 진보와 우파 관계없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기반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이게 갖춰지지 않은 한도에서 이들 또한 그 오르는 물가, 에너지 물가나 그런 게 우리나라도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후에서 우선 제가 결정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에 비해서 많은 이제 사회적 지식이나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보겠죠. 또 제가 보기에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혐오와 증오의 그런 원리는 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는 거 유럽 사회가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전체를 본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후변화든 지속가능 발전이든 이런 것들을 견인해 온 것이 이 유럽이라는 면에서 그게 이제 조금 어떨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만 다른 한 면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가능 발전이 일자리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만든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오히려 이쪽에서는 저는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어, 유- 독일에서, 독일에서 그 재생에너지가 18% 정도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에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에너지 쪽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석탄 원전의 일자리보다 많았어요. 82%를 차지하는 석탄 원전의 일자리보다 18%밖에 안 되는 그 뭐 30%건 이럴 때에 그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은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보존하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방법의 경제를 가자라는 이야기고 사실은 기존의 방식으로 가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댐을 자꾸 지으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댐을 짓는 것보다 댐을 부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어놓은 댐들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걸 복원하는 사업의 물량이 짓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 강을 제대로 물기를 다 살려서 복원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면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신에 또 하나는 물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에서 물을 취수해서 쓰고 정수해서 다시 강으로 버렸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의 순환 경제라는 지속 가능 발전에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순환 경제라는 패턴에서는 물을 채취해서 쓰고 버리지 않고 돌려서 쓰는 과정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물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취하는 양부터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 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하고 토론회 할 때도 그 얘기를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미래의 물 산업은 기존의 상하수 그 사업이 아니고요. 물을 순환 경제식으로 하는 것이고 회복의 경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경제를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할 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젊은 친구들이 갖는 그 생각하고 어떻게 맞느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환경 보존 무조건 보존해라 이것과는 달리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면 일자리도 생기고 보존도 되고 지역 경제도 이렇게 고민을 하자라는 게
그래서 다른 영역이 다 들어와라. 경제도 들어오고 모두 다 들어와라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는.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또 네, 다른 공감이 됩니다. 네. 예, 질문이 있으시고 지금 어유 벌써 11시가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또 시간이 제가 이게 열띤 토론이 되고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1시가 돼버렸네요. 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요.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질문하시죠. 장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따면은 우리 뭐 권현동 교수가 좀 있겠지 뭐, 저 점잖게. 어? 우리, 우리 권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전 그냥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 배우고, 좀 전에 그 독일 말씀하셨는데, 예,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독일은 그 시위를 극우파들이 하면 그 반대 시위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극우주의자들이 한 뭐 10명 모이면,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배 이상이 모여서 이제 건강한 사회라는 걸 느끼게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권 문제는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헌법에 이제 좀 어떤 실효성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전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든 게 좀 뜸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뜸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굳이 뭐 헌법에 이 구체적인 그런 뭐 기본권이나 조항에 넣는 것보다는 어떤 이 목표 규정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가는 그런 어떤 가치 규범으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 지금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 논문도 나오고 그 유엔에서 뭐 채택하고 하지만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좀 받아들이는 그 점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뜸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차제 우리 헌법 개정이 있으면 목표 규정으로 해서 좀 전체가 공감하는 그런 가치로서 기능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도 다음으로 지금 지속가능 발전 그 과정은 전문에다가 반영을 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우리 저 최경선 이사장님 이런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최경선 이사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내내 강연을 들으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저희 지역에도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확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들,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거리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네. 최경선 이사장님 이제 그 질문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저 너무 훌륭한 강연 잘 들었고 또 이 답변과 오가는 사이에서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장관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최경선 선생님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는데요. 지속 가능 발전 조례는 많은 곳에서 했는데, 뭐 다는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로서 있고요. 기초지자체는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제가 드릴 게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례를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번에 낸 책이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례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낡은 서랍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꺼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책인데, 혹시 에너지 분야든 물 분야든 하여간 다양한 분야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은경 수고했습니다. 장관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을 기회 있으면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정과평화 아카데미 12월 정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